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해놨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써져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상황이 어떠한지 이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도 문제였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항상 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봤던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발표하고 싶었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지금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저희는 금융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것도 좀 깔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았던 2023년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과거보다 성장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이후 코로나 이후부터는 물가와 금리가 좀 높아졌구나. 이게 이제 가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이고요. 제가 그래프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이 그래프를 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래도 한 나라의 경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뭘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통 주식시장, 주식에는 모든 게 다 녹아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프를 2017년부터 그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 있는데 2017년도에 같이 출발했다라고 본다면 보시면 이 한 5, 6년 지나는 동안 일본하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작게 보이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랑 일본은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마이너스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이 다 모든 게 녹아 있는 이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희가 중시해서 보는 거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좋아진다고 보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년도를 그래도 좀 희망대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년도에 대한 눈높이가 IMF가 됐건 한국은행이 됐건 국회가 됐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통 저희가 앞날을 전망할 때 사실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반에서 지금의 상황들에 따라서 미래가 좋다, 나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암울하거나 상황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그래프는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뭔가 예전에 굉장히 높았다가 굉장히 떨어지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물가와 금리입니다. 우리가 과거 1980년대까지 끌어다가 본 건데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물가와 금리가 한 40년간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거까지 제가 끌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겠지만 40년, 50년 만에 물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거 한 10년, 20년간 봤던 제로금리가 끝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요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요 막대 그래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물가고요. 요 크게 돌아서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도 과거 이 비슷한 수준을 맞춰보려면 1980년대까지 끌어다가 가봐야 되고 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에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절대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계속 한 40년간 떨어지던 이 금리가 뭔가 의미 있게 돌아서는 모습이 지난해 올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당연한 거라 믿었던 것들이 40년 만에 바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에 큰 혼란이 오고 있구나.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모든 나라에는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언급하는 것들이 빚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가계에 빚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일까? 어쨌든 절대치가 정말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들과 항상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레벨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한국이 압도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빚의 절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의 경제 수준이 크다 보면 당연히 빚도 많을 테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한 나라의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정부 부채 뺐습니다. 정부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의 부채하고 가계 부채를 보시게 되면 두 개를 합해놓은 수치는 거의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문제는 이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101%라고 써 있는데요. GDP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가 한 1,9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거의 1,900조, 2,000조 원에 가까워진 거죠. 어디가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2,000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과거에 2%, 3%였던 금리가 이제는 5%, 6% 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2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숫자로 풀어보니까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국제적으로 가계부채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100% 정도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개인 간의 신용, 전세금, 전세 보증금 이것도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사실은 부채에 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언제 아킬레스건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3,000조에 가깝습니다. 이 3,000조가 사실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빚을 일으키게 되면 이자 금리가 아마 최소한 5% 정도는 요구를 할 텐데 3,000조에 5%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이자만 한 140조에서 150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전 가계가 전체가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느냐 소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0조 대의 돈을 씁니다. 우리 전 국민이 쓰는 소비로 쓰는 돈들이 150조면 거의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 사실은 이자를 갚는데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 소비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 상황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실상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제 금리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뭐 기준금리 이런 거 말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제 시장금리 이런 것들이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고점을 치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제가 금융회사에 입사한 게 1999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물가나 이런 인플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항상 걱정했던 거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이 인플레라는 게 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학습을 통해서 익히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깨어나면 이거 여간해서 잠재우기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려 40년 만에 한번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1980년대, 7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증권사들이나 뭐 언론 금융사들이 비교하는 게 이런 과거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미국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의 물가나 금리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아마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그때 미국도 살인적인 물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벌어졌다.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이 물가의 레벨을 보시면 한동안 굉장히 잠잠하던 물가가 한번 잠을 깬 다음에 이걸 잡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금리도 올리고 어떻게든 잡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정말 금리를 모두가 다 고통을 느낄 정도로 금리를 높인 다음에야 물가가 잡혔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이제 저희는 다행스럽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절대 레벨은 여전히 물가가 높지만 모양새도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마치 1960년대, 70년대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돈을 많이 풀었었고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은 지금 오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가 반 세계와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다들 다시 문을 걸어 담그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요 모양새가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풀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 물가가 여간해서는 다시 우리가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 누렸던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던 시대 물가가 낮으면 금리도 낮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은 저희는 사실 고령화가 되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보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모든 연구기관이 됐건 금융사가 됐건 언론사가 됐건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저물가 시대를 보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나 노동력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됐고 그것들이 저물가를 갖고 가게 되는 기반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시 반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반세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다 같이 뭉쳐서 뭘 만드는 것보다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고령화 문제들도 이제는 고령화에 따른 임금 상승 이런 것들도 물가를 높이게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환경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 관련된 것, 전환한 것들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물가가 좀 잡힌 듯하고 금리도 지금이 고점이다. 거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제가 예전에 편하게 누려왔던 그런 시대는 거의 이제 저물고 있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했지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정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금융위기 혹은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외환위기 이 정도의 위기가 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년도에 걱정하는 거는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런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왔는가? 라고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오더라. 이게 저희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 장 넘겨보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저희가 미국에 1950년대부터 코로나 때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들을 이 표를 보시면 1953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던 시기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경제가 그냥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과거 한 70년의 기간 동안 한 열 몇 차례 정도의 한 7, 8년 주기로 사실은 경기 침체가 항상 왔던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주로 언제 왔느냐? 저희가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가 가장 치명적이었다라는 게 저희가 과거에 봤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앞에 있는 표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한번 시계로 쭉 그려보고 여기 그래프가 좀 복잡하니까 회색으로 잡혀있는 부분들 이게 경기 침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라인이 미국의 물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에 요 선, 점선 하나 걸었는데요. 이게 5% 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이 5%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혹시 있었는지 딱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라인이 5%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빨간색 라인이 5%를 통과하면 예외 없이 이 회색이 따라왔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게 지금까지 예외 없는 사실이었는데 미국이 물가가 5%를 넘어가게 되면 항상 언론이나 뭐 미국의 정책 당국들은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던 거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 실제 이 체감하는 고통은 지금 우리가 뭐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 빨간색 라인이 5%를 넘어가게 되면 항상 그 시기나 바로 직후에 이 파란색, 회색 라인이 따라왔다. 물론 이게 5%를 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를 넘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왔었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물가가 빨리 떨어져서 내년도에 잘 넘어가길 바라는데 그리고 금융사들이나 언론에서나 뭐 내년도에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항이 있는데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고 거기를 빗대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라는 이제 뭐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세상에는 넘버원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넘버원 강대국을 위협하는 신흥국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둘 간에 결국에는 그 둘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큰 위험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2, 3년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뭐 전 4, 5년 정도 됐겠네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중국과의 갈등이 막 시작되면서 이 용어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가 어떤 시기입니까? 내년도가 다시 선거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 1월 달에는 대만에서의 선거가 있고 내년도 11월 달에는 미국에서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뭐 지금도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4, 5년 전에는 그래도 경제가 괜찮은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고 지금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충격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큰 게 내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도를 어떻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이 표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OECD가 됐건 월드뱅크가 됐건 IMF가 됐건 일단 글로벌 경제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뭐 올해나 내년이랑 뭐 일단은 전망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투퀴즈스 함정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보는 거죠.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느냐?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올라가는구나. 2.2%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2% 성장을 했느냐. 사실은 우리 경제는 제가 기억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 5%대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 이제는 올라봐야 좋아진다고 해봐야 이제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2024년도에 전체 성장률 평균이 2.9%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2%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가 한 4%. 선진국은 물론 1.4%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딱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의 성장을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있는 화살표들이 있고 어떤 거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제 IMF가 매 분기마다 각 국가별로 성장률 전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난 분기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거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레벨 자체도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그나마 좋아진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단은 전체 성장률 자체의 절대치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어떤 분은 좋게 볼 거고 올해보다 좋아진다고 보니까 어떤 분은 좀 걱정스럽다 보는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적인 충격 그런 것들을 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군대에서 워게임 같은 거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 시나리오 같은 걸 짜서 워게임을 벌려보고 실제 전쟁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해보는데 IMF에서 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충돌 문제가 회자가 되니까 이 경제 전쟁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짜서 실제 여러 시나리오를 벌였을 때 어떤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이렇게 주요 국가들을 했는데 한국이 왜 꼈냐면 우리가 나라가 커서 꼈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낀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첫 번째 1번하고 2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1대1로 붙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바로 무력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미국하고 OECD 국가들하고 한편을 이루고 중국을 왕따시켜서 이 갈등이 심화되는 케이스. 3번은 미국, 중국, 유럽이 각자 도전을 한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예스랑 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편에 섰을 때 다른 편이랑 뭔가 무역 거래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예스. 할 수 없을 때 이게 노 사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충돌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보다 이 성장률에 타격받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훨씬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양쪽을 다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 무역 전쟁 혹은 갈등이 심화됐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를 집어넣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낫겠다라고 보지만 이제 이런 변수들이 정말 내년도에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게 또 하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걱정들이 좀 생기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점점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느 한편에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여전히 너무 큰 나라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 아래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각 분야별로 차지하고 있는 수요의 비중이에요. 작게는 한 10%에서 품목에 따라서 한 50% 정도까지 중국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었을 때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이 우리의 제1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2등이 미국이고요. 그 격차가 많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는 수출국인데 점점 이제 한편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 입장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2012년까지는 일본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1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2등으로 밀린 상태고요. 지금은 대만이 중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수입국인 거죠. 근데 다들 보시면 이게 이제 고만고만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예전과는 다르게 자립도를 많이 높여가고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러시아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현명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천천하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출을 대체하는 그런 국가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갖고 온 거고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전과 같은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뭔가 양극화로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초격차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서로가 안 사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한 산업들이 요 반도체부터 컴퓨터까지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요 13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요 가장 중요한 13개 품목에서 전 세계 이 경쟁력이 한 4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은 중국이고 2, 3등에 뭐 독일,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한 4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하고 있긴 한데 막상 요 한 품목 보게 되면 순위가 그렇게 뭐 아주 압도적으로 1, 2등을 한다거나 이런 품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요거는 더 13개 품목 안에서 가장 이제 신성장 상품,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상품, 서비스 항목들을 좀 뽑아보는데 그게 56개 품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품목이 5개가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1등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이런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의 정부가 앞으로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12개 품목, 12개 항목을 갖고 온 건데 보시면 뭐 미래형 모빌리티도 있고 미래 의료도 있고 뭐 디지털 전환,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당장보다 우리가 긴 시계를 갖고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 추이입니다. 1980년대부터 그림을 그린 건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전 세계 국가들 그려보면 한 4,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뭔가 성장하는 국가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IMF의 외환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코로나 위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나가서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있었고 세계화의 기적도 있었고 디지털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또 어떤 기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믿고 있는 거는 다시 이런 위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발표할 때 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으로 배우는 교훈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좀 전에 그래프에서도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러고 나면 한 단계 더 굉장히 강해지고 도약했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저희 그래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런 위기 때 저희는 사실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볼까 이런 걸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Changing World Order라고 해서 제가 올해 가장 읽었던 책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뭐 다 읽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목차 위주로 좀 본 거긴 한데요. 누가 쓴 거냐면 지금 이 투자 업계에서 가장 명망 있고 실력이 높다고 하는 사람이 요 분입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과거 500년 동안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경제, 역사의 데이터를 쫙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역사는 사이클이 있더라.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돌아오더라. 그걸 갖다가 증명해낸 책입니다. 위에 보시면 모든 시기는 호황기와 불황기로 구분된다.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낸 책인데
제가 저는 이제 대신증권에 입사를 해서 처음부터 리서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왜 경제에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을까? 왜 경제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했었는데 저는 원래 섹터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금리나 환율 같은 전체 매크로 경제를 보는 건 좀 약했고 센터장이 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었는데요. 왜 경제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만들고 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최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왜 불황이 올까를 고민해봤는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제가 사이클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길게 보면 여기 보시면 한 50년, 60년 주기로 경기가 큰 사이클을 갖는다 얘기할 때 보통 기술의 혁신, 인구의 변화, 새로운 자원의 활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사이클을 갖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길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년 단위로 항상 경기가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로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주요 산업들의 사이클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고요. 또 짧게는 한 3, 4년 주기로 경기가 좋고 나쁜데 이때는 뭐 흔히 얘기하는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뭐 기업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큰 장기 파동과 중기 파동과 짧게는 단기 파동이 모두 겹쳐 있는 시기다.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분들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 위기다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지금은 큰 기회가 온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람인 이상 두려움을 먼저 느끼지만 저희가 1970년대부터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항상 드라마틱한 저희는 그레이트 찬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보시면 1970년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인플레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인플레가 아까 강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산업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금 가격이 무려 2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과거 10년에 걸쳐서. 198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8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냉전이 강했던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 한편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큰 기회를 잡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의 지수가 시장 지수가 10배가 올랐습니다. 1990년대에는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시장은 새로운 산업 기술이 등장하면서 90년대 말에 무려 미국의 나스닥 시장 지수가 27배가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중국 시장이 그 당시에 홍콩 같은 경우에 거의 또 20배 가까운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팡이라는 했던 이런 기업들만 보게 되면 주가가 22배가 올랐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메가 트렌드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뭐 지능화, 자동화, 가상화, 친환경 이런 걸 뽑아보는데 지금 또 위기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어떠한 자산이 됐건 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큰 기회를 잡는 그런 품목이 나올 것이다. 저희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이제 금융사들의 리서치 센터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저희는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변화는 지능화와 자동화와 가상화와 환경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 보고 있고, 과거 1990년도에 인터넷, 아까 저희가 그게 큰 기회를 잡았듯이 앞으로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AI 관련된 분야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로봇 관련된 자동화 이런 쪽에서도 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누구나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거슬 수 없는 대세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다만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런 환경 관련돼 있는 이런 것 분야에서도 큰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국제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 20년 동안은 글로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뭔가 굉장히 분쟁의 시대, 뭔가 좀 갈등의 시대 이렇게 보잖아요. 패권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는 각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뭔가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세상에 부각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 캐즘이라는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술을 붙여본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게 초기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다가 흔히 얘기하는 어울리 어답터들이 그걸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더라. 캐즘이 계곡이니까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걸 넘어서야지만 이제 정말 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 양쪽 요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회들이 생기더라. 항상 투자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 트렌드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기술들을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됐건 메타버스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아니면 지금은 좀 멀어 보이지만 양자 컴퓨팅이 됐건 UAM 이런 것들이 됐건 이런 분야들은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면서 큰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의 발표는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마지막 자리가 발표자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미국의 한국은행 격인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빌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하늘에 북극성을 잣표 삼아서 조심스럽게 좁은 길을 항해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 잔잔한 푸른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것들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네,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주가 지수는 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내년도에 바라보는 시각은 스마일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지금 어렵지만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경기를 선반영하고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최악이다라는 국면을 조금씩 지나고 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중반에 말씀드렸던 금리도 높지만 고점인 것 같고 물가도 이미 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시각이에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반등세가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는 주도하는 거는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증시는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업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거죠. 분위기를. 그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년도에는 경기에 대한 정말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하기 어려운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변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게 2분기, 3분기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 보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 생각대로 가준다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지리한 시장,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 보는데 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려워진 다음에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가 사이클 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항상 저희가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면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통과해서 돌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의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내년도 하반기가 실제 경기는 나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 하반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2025년도, 26년도에 글로벌 경제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잠깐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말에 다시 기회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저희 생각대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여진다면 저희는 이렇게 스마일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점점 이 오른쪽 시간이 갈수록 이쪽 입꼬리가 더 높은 형태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뭐 잠깐의 반등을 위해서 그걸 노리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좀 기다린다라는 생각이고요. 내년도 상반기가 됐건 뭐 하반기가 됐건 분명히 지금보다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정말 기민하게 해보겠다 한다면 지금은 채권을 산다. 채권은 그래도 경제가 나빠질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죽겠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팔고 그때 주식을 사면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간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센터장님 저기 말씀 잘 들었는데 네. 사실은 내년도에 가장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네. 현재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네. 뭐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좀 유사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한 6년 전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제가 아까 그 이제 잘 제대로 못 봤었는데 네. 그때 아마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줬을 거고 네. 또 아마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줬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 경험으로 배우는 걸 교훈이라 한다면은 네. 내년도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에 비해 이제 비교했을 때 네. 내년 이제 11월 이후에 다시 또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왜냐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된다 그러면은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뭐 전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건 미국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갈라서는 거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지
누가 더 세련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 방향성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됐건 경제가 됐건 뭐 기업들의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은 앞날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한 사항인 거고 당장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거전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됐건 뭐 배터리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아마 그 투자의 속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보고 거기 뭐 새로운 대통령에게 선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부터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 돌아갈 줄 알았지만 당연히 투자를 이제 질질 끌면서 2025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사실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뭐 상황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도 전략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른 거는 환경 관련돼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것들,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오히려 셰일 유전, 그러니까 에너지, 뭐 유틸리티 혹은 뭐 도로 교량 짓는 뭐 인프라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하게 되면 조금은 아까 저희가 봤던 새로운 신산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세상이 예전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전통 산업들, 중후장대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누가 됐건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분야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불확실성은 커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이제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네.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것을 뭐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뭐 이제 연장책을 많이 하고 언젠가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네. 아주 비극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위기가 뭐 내년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그럴 뭐 앞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하겠죠. 재정 당국에서. 근데 그 이제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일단 무조건 막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터지는 기준이. 예전 사실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했던 거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더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의 문제는 뭐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지금 부동산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 PF 이게 사실은 지난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사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몸으로 느꼈지만 지난해 10월달이 가장 큰 위기였고 근데 이제 뭐 우리 그때 뭐 레고랜드 사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한번 이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은행이 됐건 저희 같은 증권사가 됐건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은 적정한 이 시장의 유동성이 서로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일단은 돈들을 다 확보하고 이 돈이 돌지 않은 상황이 지난해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더 오르게 되고 악순환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10월은 그 문제를 잘 넘겼고
그게 이제 사실은 1년 보통 1년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외부에 계신 많은 뭐 부동산 관련된 분들 만나 뵙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거 사실은 죽어야 될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일 텐데 총선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 그냥 직관적인 느낌 판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 같이 걱정했던 것들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갖다가 하나씩 이제 한 번에 터질 것들을 이렇게 쭉 늘려서 터트리면 충격이 완화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뭐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막게 되면 그게 실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충격이 올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잘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낸다. 저는 그 놀랬던 게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뭔가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일단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계속 나오더라. 어떻게든 이 위기들을 막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사실은 그런 걸 믿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일본은 아시다시피 국가 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상황인데 언젠가 한번 터지겠죠. 근데 그거 갖다가 사실은 내년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답변입니다. 네. 최근에도 저 방송에서 이렇게 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치만 보면 당연히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미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는 과거부터 그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해서는 아무것도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그러지만 다 같이 비관론에 빠져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즈니스 돌아가야 되니까. 네. 네, 너무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답변을 이제 그만드리도록 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